그 아까 우리 박경준 교수님께서 청소년 문제는 핫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한국 불교 미래를 걱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뜨겁다고 했는데 아주 뜨거운 주제인데 그 아주 그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 고령화됐어요. 그리고 또 출가자는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종단 상황에서 보면은 조계 종단을 비롯해서 출가주의 종단을 채택하고 있는 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종단에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승가대학에서도 유니스테이라고 해서 그 청소년들이 좀 불교를 체험하고 또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단기 출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단기 출가 4년을 하면 그 이제 승가대학을 다닐 수가 있고 또 계속 출가해서 출가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세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연로하신 분들만 오시지 청소년들은 각 그 우리 불교계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홍보를 해도 몇 명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 불교의 미래가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불교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모두에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그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좀 절에다 갖다 놓으면은 공부를 좀 잘하고 절 문화도 익힐 것 같아서 제가 인도 가면서 한 달 동안만 절에 가서 좀 살아라. 또 마침 가본사에서 그때 고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절에서 먹고 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 갖다 놓고 인도를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너를 데리고 가마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을 더 뒀습니다. 한 달을 더 두면 신심이 좀 견고할 줄 알고 그래서 한 달을 더 뒀는데 얘가 조용히 집에 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갔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 절은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가자고 해도. 왜냐하면 그때 그 절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춥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에서는 잘해줬다고 하는데 그 절에서 2달 생활이 걔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를 안 가다가 이제 군종병으로 의무병으로 가서 군종병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절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은 또 절에 가자고 그러면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지가 사업을 할 때쯤 되니까 절에 가자고 안 해도 가더라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가요. 근데 그전에는 안 가더니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의 포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건 저는 몸으로 뼈저리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포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쉽게 그냥 어른들 관점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청소년 포교가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종립 학교에서 이제 그 불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의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사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회에 요즘 아이들이 안 오고 있고 거의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15년 전에 그 불광사에서 하는 청소년 법회를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그 몇 달간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 청소년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그 당시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는 비결이 뭔지를 보니까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 지도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불광사에서 뭘 줬냐면 장학금을 줬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씩, 100만 원, 20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그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주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법사 스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또 그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 위에 대학생 위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지도법사 스님이 계시고, 이래서 3층 구조로 이걸 운영하면서 아주 잘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어떠냐, 지금 가장 잘 운영되는 사찰 중에 하나가 뭐 조계사라든가 봉은사라든가 불광사라든가 이런 절들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그렇게 오냐. 요즘 3, 40명 오면 굉장히 많이 오고 10명 모으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정평불이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경전을 통해서 청소년과 연관될 수 있는 뭐 불교적 사건이나 또는 기록들, 또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청소년과 연관돼 가지고 하신 말씀들을 직접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불교계에서는 그 사미제도가 있는데, 사미의 정법사미가 12살부터 19살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사미 생활을 했고, 20살이 넘으면 이제 그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미 신분이 청소년기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미신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부처님의 직제자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했던 이제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레와따라든가 라우라라든가 뭐 안한존자도 비슷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기를 사찰에서 보낸, 또 사미승으로 보낸 그 부처님 직제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쫄라반타카, 마하판타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절에서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삼위 시절을 보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라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이었는데 사찰에 와서 기원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부족계를 받고 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라우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유심히 보면 그 청소년기에 어떻게 신행 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라우라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찾아보면 부처님께 3번이나 야단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지나치게 뛰어다닌다든가, 그 스승을 속이고 놀러 나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수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결국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 청소년들이 절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는 또 이 삼위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제약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그 어떤 불교 교리를 가르쳐야 될까?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부처님의 가르침들, 그 교리 체계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응용하고 좀 더 쉽게 바꾸고, 또 청소년들이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 교리를 재해석하는 설명,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교리적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사성제 8정도인데, 이 사성제도 우리가 고집멸도 이렇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소멸이다,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제 지도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이 사성제를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하는 관찰지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원인을 판단하는 분석지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판단하는 그 판단지, 그
그 다음에 팔정도를 실천하는 실천지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그 청소년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그 교리를 좀 재해석하면 비교적 쉽게 청소년들이 다가가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팔정도의 경우도 뭐 수행자의 팔정도도 있고 재가불자의 팔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팔정도에 대한 경전적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청소년을 위한 팔정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재해석을 해서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뭐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된 경우 청소년도 자원봉사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르침도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봉사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경은 애숫가리라는 경, 애숫가리의 경입니다. 그 애숫가리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봉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애숫가리에게 바라문들은 어떻게 봉사를 설명하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바라문들이 카스트 계급에 의해서 이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바라문에게만 봉사하고 또 노예 계급은 바라문, 귀족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등 다른 계급에 다 봉사하는데 이 노예 계급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 계급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건 봉사가 아니고 만약 그렇게 봉사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고기 조각을 던져주고 고기값을 내놔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교적인 의미로 다가서게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페이지에 그 인용문이 있는데 거기 위에 거기 보면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봉사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계행이 성장하고 배움이 성장하고 보시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한다면 그렇게 그 봉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원리들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라밀행이나 또 기타 이런 내용들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그다음 회양의 정신 이런 것들 또 저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예화와 재미있는 예화와 또 그런 현대적 원리들을 가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도 사성제의 원리로 어떻게 글을 쓸까? 그래서 그 현상을 관찰하게 해주고 그런 현상의 원인들을 보게 해주고 그 원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지 어떤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글 쓰는 체계를 조금 더 갖춰지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불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발굴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청소년 포교든 일반 성인들 포교든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포교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법회와 설법입니다. 법회와 설법 의식 의례 이런 전통적인 포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불교를 이제 포교해 왔고 그리고 그게 오랜 전통 속에서 지금도 이제 그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통적 포교 패러다임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진관사, 그 다음에 삼화사, 백운사 이런 세 계절이 수륙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봉운사의 생전예수제가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 문화포교의 이 상황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그런 그 수륙제나 영산제나 뭐 또는 생전예수제나 무슨 사십구제나 천도제나 이런 제의식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거의 이것을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문화적 가치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세 군데 사찰에서 수륙제를 봉행을 한다 해도 그 봉행하는데 동참하는 신도들은 극히 그 예외적이고, 그리고 또 그 수륙제 봉행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가 하루 이틀 또는 그 삼화사는 3일하고 뭐 그렇게 그 물론 이제 칠제까지 지내고 또 이틀을 또 집중 의식을 봉행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이제 돈이 투입이 돼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공공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문화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월 유지 그 필요한 비용들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 없으면 지금 불교 문화재도 유지가 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고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피부로 관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그런 의식 의례에 청소년들 참여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문화적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그 무형문화재, 지금 유형문화재는 거의 뭐 국보, 보물, 뭐 지방문화재, 민속자료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무형문화재 시대가 되고 있고, 그 무형문화재가 그 발굴이 되고 또 이게 전승이 되면서 그 보유자, 전수자, 이수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다 맥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맥이 왜 끊어지느냐? 이 젊은 세대, 청소년들 세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적 포교 패러다임에서 그런 의식, 의례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와 설법에도 설법이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서도록 그 설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그 공유되고 있느냐, 또 그런 그 설법의 내용들이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느냐, 그런 면들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통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노력하시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청소년들이 막상 들어가서 쉽게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들은 지금 불교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통적인 포교 패러다임은 붕괴돼 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그 포교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 청소년 교육, 또 신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이 교육도 이런 공교육 체제 속에서의 이 청소년 교육, 또 공교육 체제 속에서 대학 교육이나 이런 고등교육 체제 속에서의 신도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져 가야 되는데, 불교는 이미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웃 종교에 그렇게 아주 위축된 상황을 보이고 있고, 보통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교육포교라는 것도 그렇게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 그 은혜사를 다녀왔는데, 은혜사의 행사 때문에 갔더니 그 은혜사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는데 학교를 인수하셨대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인수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반 정도 장학금을 주면서 새롭게 청소년 포교의 그 기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사찰에서 학교를 인수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그 포교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청소년 교육을 통한 그 포교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의 청소년
폭에 대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이제는 좀 더 그런 그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복지 포교는 아까 그 봉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몽골 봉사를 한번 의료봉사팀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료봉사팀의 특이한 점은 의사선생님 3분, 그 다음에 간호인력 3분, 6분의 그 이 의료인력 플러스 35명의 청소년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가서 뭘 하나 봤더니, 저는 그때 사진 봉사를 하러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데 그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묘한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한 그러니까 몽골 국제봉사, 의료봉사팀에 35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대부분 의료진들의 자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용이 꽤 비쌌어요. 일주일 정도 그 봉사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료봉사의 팀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여기서 뭐 의약품도 가져가서 딱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진료실을 차려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제 그게 참여하면서 보니까 이거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구나. 예. 우리 애들도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이 됐으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과연 이게 우리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포교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만약 이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종단이나 사찰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웃종교에서는 어학 실습을 위해서 필리핀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까지 계속 그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근데 이제 우리 불교계에도 그 시도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사실 대부분 실패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그 복지포교도 결국은 이제 봉사와 후원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것을 해나가기보다 부모님의 재력이나 또는 그런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들이 매우 높다라는 거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찰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그리고 교육관별로 청소년 관련 복지봉사 후원단체를 만들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문화포교, 아까 그 수육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 무형문화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그 문화적 체험이 종교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문화적 체험이 종교적 체험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유형 문화재의 경우는 워낙 국보급이나 보물급, 지방문화재 거의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포교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되니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관람시키고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청소년들이 문화 체험을 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108배 하고, 그 다음에 연등 만드는 거 하고, 염주 만들어서 또 하나씩 차고, 그리고 스님들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놀이 체험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매번 같은 패턴으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애들이 다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배터 있죠.
네. 아까 앞에서 써갖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무형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하는 그 전문 인력들이 불교계에 없다 보니 이 템플스테이 같은 아주 지금 전국에 108개의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3개는 지금 현재도 돌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청소년들이 오는 비율들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엄사의 템플스테이를 주관했던,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주관했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나서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그 사찰에서 오래 계시면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찰의 스님들, 주지 스님들 바뀌고 뭐 변화가 생기니까 그만둬 버린 거예요. 예, 밀려나는 거죠. 예, 본인들은 더 있고 싶었지만 자연스럽게 밀려나다 보니 이게 이제 사찰에 있던 프로그램을 이제 본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사찰에 지금 기존에 100여 개 넘는 템플스테이 사찰에 와서 체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템플스테이도 1박 2식에 평균 7만 원을 받는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단체로 이제 가면은 뭐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국제 교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한일 간의 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그 한일 청소년 교류 협의회가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한일 간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스톱돼 버렸죠. 그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대만이라든가 또는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불교국과의 교류, 또는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고 청소년 참여를 독려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국제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가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해 본 적도 있고 가서 살펴본 일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매각이 되거나 애초에 설립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해외에다가 스포츠 전진 기지를 만들고 연수와 교류를 함께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극소수의 청소년들만이 관여할 수,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저도 뭐 참여도 해보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야, 이렇게 둬가지고 될 문제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그렇게 무슨 돈을 앞세워서 하는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보다 좀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베이스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소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사찰에서 또는 불교 단체에서 해외의 단체나 사찰과 그 연대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교류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우수한, 그리고 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더 많이 불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 불교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 이 명상의 붐입니다. 명상 붐. 그리고 청소년 래퍼 중에서 김하원인가 이 친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명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도끼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명상을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놓고 그리고 외제차 7대 키 쫙 늘어놓고 막 자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청소년들이 불교를 믿고 명상을 하면 도끼처럼 돈도 많이 벌고 김하원처럼 노래도 잘한다 뭐 이래서 명상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번 동계올림픽에 출연 우수한 성적을 낸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 중에서 명상을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명상이 이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명상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자기도 명상 배우고 있고 명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명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의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된 그러면서 이제 또 추종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혜민 스님이라고. 만나보진 못했지만 엄청난 아주 관심을 갖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매달려 있고 한 스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 명상 분야도 불교계에서 정말로 이 명상 단체들이 나타나서 제대로 정리할 상황이 왔어요. 너무 부작용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명상에 대한 이런 관심들에 비해서 그것을 포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고, 그리고 또 전통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순을 중심으로 하는 선방들이 전국에 1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시민 선방이.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춘천이나 뭐 이런 제타와나 선원이라든가 또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들어온 윗바사나 수행처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윗바사나 수행처에 방부를 드리려고 하면은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명상의 붐이 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것을 한국 불교계가 뭐 간화선이든 또는 다른 뭐 응용 프로그램이든 이것을 가지고 불교로 끌어들이고 또 사찰로 끌어들여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물론 뭐 종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법사 교수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걸 배우려고 절을 찾아와도 절에서 청소년들이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또 역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제주 명상원 사건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어느 수련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나치게 돈 문제와 연결이 돼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책임은 있죠. 명상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이런 수행 방법보다는 좀 37조도품을 활용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문화와 치유와 명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재능을, 문화적인 장점을 치유가 되도록, 그리고 또 명상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쉬운 명상법을 이제 개발하고 지도자를 만들고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해 가도 활동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8, 32, 34, 뭐 이런 그룹의 젊은
이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명상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자료를 쌓아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또 그들의 욕구는 뭔지, 이들이 가서 활동하려면 어디 장을 열어줘야 되는지,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시대의 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생각한 문화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또 관심을 끌으려고 하면은 뭐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해서 이제 확산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불교가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분위기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끌고 나가기에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 투여, 그리고 종단이나 사찰에서의 관심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우리 정평군에서 열심히 좀 토론도 하시고, 또 정책적 대안도 제시를 해서 종단을 좀 움직이고, 불교계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고를 내주셨는데 시간 때문에 기만이 건너뛰고 해서 충분한 발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웅철 교수님께서 뭐 이 분야는 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연구하셨기 때문에 뭐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하신 분인데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또 곧 아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종합토론 시간에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합니다. 지금 승가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스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소년들에 관한 포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2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좀 불교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단기 출가, 4년 단기 출가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단기 출가를 하면은 삭발 영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 유니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승가대학에 들어오는 숫자가 3-4명 정도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이제 그래서 다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보고 지도하는 이런 이제 노하우는 그게 계속 쌓이면서 축적이 돼 가고는 있으나 그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일단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는 유니스테이 속에서 유니스테이 속에서 그게 2박 3일을 하거든요. 그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제가 학술회나 이런 불회관나 그런 데를 좀 자주 다니는데요. 네. 보면 승가대에 있는 스님들이 참석하는 일이 없어요. 거진.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승가대에 계시는 스님들이 그런 학술대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소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각성이 많이 될 텐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걱정해 주시는 건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학인 스님들 특성상 이렇게 주간에 이런 때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9시가 되면은
그 수행관 문을 닫거든요. 그 전에 가야 되니까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렵고, 주말에는 또 갈 수가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는 또 자기 은사 스님 계신 절에 가서 또 그 봉사를 하고 그래야 또 용돈이라도 받으니까 거기 가서 있다 보니 지금 보살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스님들이 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학교 안으로 유치를 해서 참여하도록은 하지만 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관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밖에 참여에 그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교수님 하시려고? 글쎄요, 지금 뭐 청소년부교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물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입시나 혹은 좀 자극적인 거의 질문이나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만날 수 있는 접점,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일단 학교 아니면은 사찰 청소년, 사찰 중고등학생회 아니면은 스페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뭐 하나하나 자세히 깊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하자면 일단은 그런 그 컨택 포인트 자체가 없으면서 있더라도 거기에 적당한 그 지도자가 없다는 게 우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있으면 그것이 잘 굴러갈 텐데, 이를테면 학교에서도 꼭 국립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우리 학생의 관심이 적극적인 지도교사가 꼭 필요하고, 사찰에서도 적극적인 그 지도선생님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그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 지도자나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어야지만 될 텐데, 지금 가장 큰 꼭 필요한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 진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 진관사라는 절 앞에 하나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관사에 갔더니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5명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진관사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서 PPT를 만들었다. 그것을 진관사에 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걸 같이 이제 PPT를 봤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사진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잘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지혜롭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 하나고등학교에 불교가 좀 그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래서 그 하나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불자들을 찾아서 불러서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지스님께서 사찰 음식 명장이시니까 또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사찰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그 원리도 설명을 하고 떡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교류가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사찰에서도 이게 뭐 장학금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접점을 넓혀 간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진관사의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우선 초청을 해가지고 템플스도 열고, 그리고 또 그 은평구에 진관 고등학교인가가 있어요. 같은 이름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자매 결혼도 맺고 해서 접점을 점점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찰에서 그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보는 이제 스님들을 그 임명을 해가지고 그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관사에서는 그 청국장을 팔아가지고 그 소득 1년에 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또 그 청국장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진관사라고 하는 절이 1000년이 넘은 고찰로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그 지역사회에 이제 뭐 독립학교가 아닌 상황에서 지역 그 사회에 있는 학교와 교류를 맺는 이 과정을 이제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신행활동을 하러 가고 뭐 강의도 하러 가면서 스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문도 해드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관사 같은 사례들을 실천하는 절들, 그리고 그런 절에 스님들이 인식이 좀 개선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한계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관사에게 제안하는 게 그 학생들 사진 대회 같은 것도 좀 진관사에서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와가지고 참여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기 취미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래서 조금씩은 접근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전통 사찰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 포교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그 사찰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이 사찰별로 처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돌파구를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불교에서 뭐 글쓰기를 하는데 화성제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고 이런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 영향을 그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들으면서 약간 이건 청소년 포교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어린이법에 다니고 그다음에 청소년법에 고등학교부터 청소년법에 가고 청년회를 쭉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으나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각인돼서 배우면 나중에 그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청소년 포교의 문제점을 좀 말을 하자면 교육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게 애들하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유튜브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리고 게임에 사실 게임 중독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게임에 애들이 일상생활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그런 애들 모아놓고 하면은 안 먹히는 거죠. 전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눈높이를 좀 맞춰서 애들의 눈높이로 유튜브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놀이로 다가가거나 상담으로 다가가거나 해서 일단 첫 번째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교육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려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을 키워내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이런 인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불교 내에서. 그러니까 키운 다음에 이제 교육에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교사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사실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모인다고 해도 애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애들이 금방 흩어집니다. 실질적인 이익은 청소년들한테는 좀 봉사 점수도 주고 템플스테이 만약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봉사로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봉사 점수도 주게 사실 청소년들 중에서도 중고등학생들 법회에 오는 애들은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찰에서 봉사 인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 여기서 봉사하고 봉사 점수 받니? 하면 안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봉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찰에서. 그러니까 이런 젊은 인력들, 청년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봉사 점수 필요하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면 봉사 점수로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좀 이익을 주도록 애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방학 때 하는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포교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학교 애들을 다 모아서 그 애들에게 이제 수련회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찰 수련회랑은 좀 다르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비슷하지만 접근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불법을 좀 심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꽤 인기가 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들이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셔서 사실 뒤에 할 이야기 되게 많은데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박병기 교수님하고 양영진 교수님 해서 그 불교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선생님들을 위한 연습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자유롭게 이것을 이수하시면 그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취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제 매년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심화시켜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우리 박병기 선생님하고 양인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단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 아까 사찰에 와서 그 봉사를 했을 때 봉사 점수 주는 문제도 의식이 있는 스님들은 다 찍어주고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 관심이 없는 스님들은 그냥 그 애들이 와서 있으면 봉사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이제 사찰의 스님들의 그 의식의 변화 그리고 또 사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어떻게 좀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런 이 정책적 차원의 접근도 좀 함께 이루어지고 또 뭐 그 종단이나 사찰이 못한다고 해서 손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각각의 그 단체나 기관들이 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뭐 질문하실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마지막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요. 미루기로 하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줄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단위 사찰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쪽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해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에서 나라에서 그 상장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한 5명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은 초등부 무슨 중등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 마치 또 대회장을 한번 맡아가지고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때 오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학부모님은 또 오시지 아이들도 절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불교 소재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게이머들 이렇게 좀 더 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전에 무슨 저기였죠? 그 불교 소재로 한 신의 무슨 있었죠? 영화. 신 들어가는 얘기. 신과 함께라든가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다 중단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좀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좋은 발표해 주신 김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